1기에는 아메리카 퍼스트였잖아요. 미국을 먼저 생각하겠다. 미국 우선주의였다면 2기 때는 난 미국만 생각할 거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동맹국조차 필요 없어요. 아메리카 온리예요. 2기 때 훨씬 더 자신의 기질이 강성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2기 트럼프는 슈퍼 트럼프야. 트럼프의 기질이 더 강성해.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박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이제 나와주셨는데 너무 중요한 타이밍에 나와주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겨루 대선을 이때 맞춰 온 겁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미국 대선이 이제 다음 주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누가 될 건지 관심이 많긴 한데 네. 일단 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제 주변에 정치하는 쪽 전문 그 교수들, 네. 정치학과 교수님들에게 좀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여론 분석에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었을 땐 트럼프가 되는 분위기에 더 가깝다라고 설명해 주신 분들이 8할이고요. 아하. 해리스가 한 2할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저도 그분들의 의견에 제 분야는 아니지만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론으로 봤었을 땐 트럼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 선거 당일날 예전처럼 결과 발표가 딱 나오지는 않겠죠. 아하. 또 경합이 될 테니 재검 이슈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 때 한 3일 걸렸나요 우리? 그 정도 또 시차는 좀 걸릴진 모르겠으나라는 코멘트는 다 해주셨는데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해 주셨으면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트럼프라고 했다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민감할 때 트럼프를 표지로 딱 내놨다는 건 이코노미스트지 나름대로는 뭔가 전략적 분석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코노미스트 보면은 트럼프를 와 이렇게까지 비판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표지를 딱 보니까 생각이 뭐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마지막에 화해한 건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대선 토론이 있었을 때는 네. 그때만 해도 해리스가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리스에 대한 지지도가 좀 떨어지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눈높이와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트럼프와 해리스의 그때 TV 토론의 결과를 보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개연성도 없이 일반적인 주장만 하는 트럼프 누가 찍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좀 미국 국민들에겐 정말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네. 미국은 한국보다는 학력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 훨씬 더 여류에 있는 유권자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톤앤 매너에는 메시지가 분명했고 자신들에게 설명하는 포인트가 분명했다고 느낀 분들이 많아요. 트럼프의 의견이. 예. 실질적으로 바이든의 유세를 돕고 바이든의 연설문을 작성했던 전 바이든의 보좌진들이 책 쓴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언급됐던 지적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바이든에게 우리가 스피치를 연습시키고 스피치 원고를 작성할 때마다 바이든과 많이 싸웠던 부분이 바이든이 구사하는 용어나 단어가 현학적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이하의 미국 국민들 누구나 그리고 불법 체류로 상당 기간 체류했다가 간신히 영어를 같이 익히게 된 히스패닉 계열이라든가 집에 가서는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로 소통하는 가정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조차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원고를 짜주면 바이든은 외교통상직으로 오랫동안 의원직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단어는 눈높이 안 맞은 거예요. 그치. 그러니 내 거는 좀 이렇게 올리라고 자꾸 했는데 그게 선거에 마이너스였다고 스스로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는 복문도 없고요. 단문으로 워낙 간결하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훨씬 유권자에게 울림을 주는 거죠. 그래서 TV 토론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런 톤앤 매너로 계속 유세를 하는 트럼프 훨씬 메시지에 대해서 전달력이 있었던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쓰레기 이슈가 있었던데 네. 그것도 보면 쓰레기 그냥 그 복장을 가지고 그냥 유세를 하더라고요. 트럼프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대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맞아요. 제가 우리 우리 이호석 아카데미 자주 보잖아요. 네네. 저도 증시 이제 흐름 알려고 이제 미국 스타일로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장 떨어졌어. 네. 삼성 다시 오만전자 했어. 이 머그컵부터 깨야죠. 미국처럼. 그렇게 해야 돼. 삼성 쇼맨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 되지. 너무 점잖으셔. 그러니까 제가 좀 점잖은 것 같습니다. 근데 썸네일도 항상 고민이 돼요. 얼마나 또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전달력이라는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네. 멀리 가기 위해서는 네. 쉽고 간결하고 재밌어야 된다. 네. 이 말이 맞는데 트럼프가 그 부분에 적합하다라는 것도 일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에 대한 미국 국민에 대한 시각은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랑은 또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저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경제성 분석하는 업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는데요. 어떤 지자체에서 산업단지 조성하거나 신도시 건설할 때 얼마까지 지불 의향이 있고 어떻게까지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이거 설문으로 묻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있어요. 이걸 학문적으로는 소셜 디자일러비리티 리스폰스 바이어스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사회적 선망 편향성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께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네. 창업 지원해야 될까요? 창업하는 거? 예.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거 그렇죠. 친환경 지원해야 될까요? 지원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표님이나 저나 솔직히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장 볼 때 친환경 로고 보고 삽니까? 안 하죠, 네네네. 솔직히. 네네. 그리고 창업, 예를 들어 자녀분이 창업한다고 했을 때 좀 걱정되시잖아요. 좀,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내일이 아니라 설문에서 봤을 땐 사회적 당위성이 확보된 명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파지티브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내일이 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일이 되면. 네. 그 얘기를 달리 말하면 트럼프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형으로 씌워진 어떤 이미지는 인종차별주의자 그리고 선입견과 편견도 있고 부도덕한 사람.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선 사실 솔직히 난 트럼프의 공약이 마음에 들고 난 트럼프를 찍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 선망 편향성에 위배되니까. 그 나쁜 사람이라고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나 그 사람 찍을 거야. 너 왜?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역대 다른 대통령 후보들보다도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계층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도 마찬가지였지만 힐러리랑 트럼프가 붙었을 때 분명 전체 유권자 설문조사 때는 트럼프가 밀렸는데 막판에 뒤집어진 게 왜 그러냐. 이게 물론 선거인단으로 인한 독특한 투표 제도도 있었지만 샤이 트럼프층이 그만큼 많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행보하고 나서 트럼프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더 공고해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샤이 트럼프층이 더 많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것이 실제로 이제 선거에도 영향을 준다면 트럼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물죠. 그렇죠. 한번 뛰고 하는 경우 드물죠. 그러니까 12년 내내 지금 선거 후보가 되는 거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12년째 이제 후보인 네. 거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트럼프 일기 때를 생각하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1기, 2기, 즉 두 번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요. 1기 때는 산토끼를 잡아야 한 번 더 한다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지지층들이라는 집토끼는 미우나 고우나 날 찍을 게 뻔하니 어차피 산토끼, 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라도 더 끌어오느냐가 내가 한 번 더 당선되는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본색이나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거를 1기 때는 살짝 숨겨요. 그래서 산토끼들이 보기에는 쟤 저런 놈이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니 그치. 1기 때는 살짝 숨겨요. 너무 심한데 그러면 안 찍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정도면 난 우려했는데 뭐 찍어줄만 하네. 요런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1기는 본색을 안 드러낸다. 근데 2기 때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역사에 남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나의 철학과 나의 가치 판단에 의거해서 어떻게 보면 통치를 하고 그걸로 난 평가받겠다. 이 기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2기 때 훨씬 더 자신의 기질이 강성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박종훈 기자님하고 잠깐 뵀었는데 박종훈 기자님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해줬는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2기 트럼프는 슈퍼 트럼프야. 그러니까 트럼프의 기질이 더 강성해. 슈퍼 히어로의 트럼프가 될 것 같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그 용어가 슈퍼 트럼프라고 해주셔서 딱 이해가 딱 됐는데 그러면 슈퍼 트럼프의 기질이라는 건 결국 뭐냐? 1기에는 아메리카 퍼스트였잖아요. 네. 미국을 먼저 생각하겠다. 미국 우선주의였다면 2기 때는 아메리카 온리예요. 난 미국만 생각할 거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동맹국조차 필요 없어. 실제 지금 동맹국조차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행보를 공약에도 많이 넣었어요.
대표적으로 동맹 국가들에게도 보편 관세 적용해서 기본 10%, 최대 20%까지 관세 다 부과하겠다. 물론 중국에 대해서는 하드코어하게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해서 중국은 아주 억제가 아니라 중국과에는 단절을 선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나머지 동맹국도 미국에서 돈 벌어 갈 생각하지 마. 니네 관세 10%에서 20%까지 부과하게 되면 결국 니네 이 관세 피할 방법은 하나. 미국 내에 와서 공장 짓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래서 여기에 세금 내고 해야지만 장사할 수 있어. 이걸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거 저거잖아요. 바이든이 약속해준 약속. 보조금. IRA법, 칩스법 때문에 돈 주기로 했는데. 맞아요. 근데 트럼프는요. 돈 준다고 해서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트럼프는 경영자 출신의 지금 정치인이잖아요. 네. 근데 경영자 출신은 두 분류가 있어요. 농사꾼이 있고 사냥꾼이 있어요. 그 농사꾼은 뭐냐면 진짜 한 땀 한 땀 씨 뿌리고 물 주고 가꿔서 제품 만든 다음에 마케팅 홍보하고 지점 늘려가면서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CEO예요. 사냥꾼은 누구냐? 말 그대로 저 괜찮아 보이는데 먹잇감인데 하면 M&A로 한 큐에 땡겨서 부풀려서 다시 팔고 다시 투자해서 또 한 큐에 땡겨서 다시 팔고 이런 스타일이죠. 헌터. 우리 대표님은 사냥꾼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농사꾼 스타일이세요? 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보여요. 근데 그래 보여요. 아니 왜냐하면 업력은 투자 쪽에 관련된 업력을 쌓으신 거잖아요. 맞아. 그런 분들은 대부분 헌터거든요. 그런데 대표님 보시면 교육 과정도 하나하나 세팅하시고 이렇게 영상도 하나하나 하시고 맞아. 어떻게 보면 농사꾼이시네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투자할 때는 또 제가 헌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확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또 이거 할 때는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그런데 트럼프는 철저한 헌터예요. 옛날에 업도 부동산 투자잖아요. 맞아요. 옆에 빌딩 주주를 다 괴롭혀서 조망권 양보 받아서 확 올리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헌터. 우리가 그럼 트럼프의 리더십을 이해할 때도 헌터 관점에서 이해하겠죠? 가만히 보니까 바이든이 먹잇감을 물어온 거야. 공장을 막 짓고 있네? 우리 한국 기업들만 한 20개 가까이 짓고 있고 대만도 들어와 있고 막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면 헌터 입장에서 잡은 물고기잖아요. 잡은 물고기를 굳이 내칠 필요 없고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 줄 필요 없죠. 답 나왔죠. 그래서 트럼프가 유세 현장에서 지금 말하고 다니는 게 뭐예요? 나는 바이든이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건 미국 기업의 위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미국이 보조금을 받아야 된대요. 내가 그 연설 라이브로 보고 나 깜짝 놀랐어. 특히 그때는 TSMC를 얘기했거든요. 네. 뭐라고 했냐면 왜 우리 미국이 TSMC에다가 보조금을 주냐? 내가 TSMC에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 생각한다. 그게 무슨 논리냐 하면 지금 대만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인데 그 위험한 대만을 우리가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고 지원해주고 있으면 그 지원한 대가로 돈을 받아야지. 왜 돈을 주냐? TSMC는 보조금을 내라 이러고 있어요. 그 불안한 데서 대만에서 장사하지 말고 거기서 하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우리나라 안전한 땅에 와서 해.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야. 자리세네 이런 거네. 그렇죠. 네. 그러니 이게 지금 명분 쌓기예요. 나는 이거 우리 미국에 도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벌써 메시지 던졌고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당선된 다음에 그 다음 할 얘기는 뻔하죠. 나 보조금 안 줘. 아니면 그 약속 온전히는 지키지 못하겠어. 그건 바이든이 한 거고. 그렇죠. 그건 바이든하고 한 거지 내가 약속한 게 아닌데 내가 왜 지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뻔하죠.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기업들이 그러겠죠. 네. 아니 그냥 공장 다시 가져가. 아니 여기 벌써 다 지었고 설비 투자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자, 니네 생산 뭐 쭉 할 때 리스트 가져와봐. 이것까지 미국산으로 다 써. 이런 거가 뻔할 거예요. 그러고도 보조금 제대로 안 줄 가능성이 있고요.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트럼프 당시에 우리나라에게 했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방위비 분담금 너무 적다. 저희가 알기로 1조였던 것 같은 거 5조 내라 5조 5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도 또 그 방위비와 관련돼서 선언한 것도 있죠. 한국이 나 당선될지 모르니 미리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했더라. 나 그거 찢어버릴 거야. 그리고 다시 해야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토에게도 미리
미국이 천명을 했죠. EU에게도 난 나토 탈퇴할 거야. 근데 절대 탈퇴할 생각 없습니다. 그냥 협상용 메시지예요. 카드인데. 그래서 아마 많은 국가에 이런 식의 협상용 카드들을 많이 들이밀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트럼프의 스타일은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본인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그 수치를 채워주면 되는 거지 그 수치를 꼭 뭘로 채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그걸 잘 이해해서 어떤 식으로 숫자를 채워줬냐면 트럼프가 관세 올리려고 하니까 네. 중국이 뭘로 바꿨냐 하면 관세는 그럼 트럼프 네가 요구하는 게 너무 높으니 이 정도 선에서 디펜스하고 대신 그럼 우리가 곡물을 더 살게 이렇게 했었어요. 맞아요. 바로 그런 형태로 우리도 딜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위비로 저거 다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린 그 방위비를 줄이려면 그럼 우리에게도 크게 뭐 유실되는 건 없지만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걸 잘 찾아서 전달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꼭 방위비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고 아메리카 온리다라는 네. 얘기가 정말 무섭게 다가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이 정말 많이 되는 게 안 그래도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AI 때문에 이 AI 대변혁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이거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까지 겹쳐서 우리나라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설명을 또 좀 드리면 경제라는 건 성적표가 상대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사 제품보다 반발짝만이라도 좋으면 그 제품이 1등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던 미국의 이 어떻게 보면 공고한 힘, 기술력, 그 다음에 경제력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 더 강화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 느낌은 우리에게만 상수가 아니라 우리의 경쟁국인 독일, 일본, 대만에게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모두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상수가 되는 것이고 그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더 터프한 더 업황이냐 했었을 때 저는 세모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일단 대만에게도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만 그거 얘기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대만에게도 똑같이 들어와서 장사 안 하면 안 돼라고 엎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대만은 더욱더 미국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 뭔가 미국에 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지들이 많아요. 물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AI 시대에 워낙 지금 독보적으로 잘 나가고는 있지만 대만은 그렇다 치고 일본은 진짜 초고령사의 마지막 끝단에 와서 사망 직전에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독일, 유럽의 심장 독일 같은 경우 작년에 실질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 했거든요. 그 지금 3년째 거의 그냥 그대로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상대평가를 했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퇴보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전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이 옛날 같은 업황은 아니고 내가 옛날에 이 정도 뛰면 얼마 안에 주파를 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제 주머니에 모래주머니 달고 뭐 달고 뛰는 상황으로 바뀐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독일 잠시 주저앉아 버렸고요. 네. 일본 우리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두 다리로 걷긴 힘들고 보행기로 짚어야 되길 직전이야. 네. 그래서 몰핀 맞은 거예요. 예, 그동안 마이너스 사망 성장 직전이다.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 몰핀 맞았고 양적 완화 몰핀 맞았고 지금은 더더욱 미국에게 숙이고 들어가면서 도와주세요 하는 게 일본의 역할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보는 상황이고 대만 부분은 뭐 저희보다 좀 우위에 있는 부분도 솔직히 요즘은 있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세모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뭐 어둡다 이렇게 절대 평가하진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뒤에 이제 중국 얘기를 하겠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잠식하는 속도가 너무 커가지고 네. 중국의 제조업이 너무나도 경쟁력을 부각시켰는데 거기다 AI까지 붙으니까 생산성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런 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본하고 독일보다는 난 건 오케이 알겠는데 중국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저는 1980년대, 90년대 초반 일본과 지금 중국의 상황을 똑같이 봐요.
우리 그 당시 일본이 전 세계 경제력을 정말 휩쓸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때 결국 그 일본이 지금의 일본, 즉 잃어버린 20년, 30년으로 귀결시킨 게 미국의 견제와 미국의 태클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그 미국의 견제와 태클을 고강도로 받기 시작했어요. 네, 세죠. 그래서 중국은 그 미국의 태클과 견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인들이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 그 다음에 저가 물건으로 반덤핑 수준의 가격, 물론 제조 혁신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로 예전에는 뭐 문도 두드리지 않았던 국가들의 물품까지도 지금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와 제3세계 국가들의 경쟁에서 업황을 치열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는 있는데 결국 트럼프든 해리스든 정도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중국을 더 강하게 누를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 중국도 일본같이 빠르게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힘이 많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의 지금 전반적인 기저가 옛날 2000년대, 2010년 그 언저리 때까지 중국을 바라보는 스탠스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브라질 국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중에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요. 2000년대 이후부터 브라질이 급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중국 경제 부상 때문이에요. 중국이 부상하면서 필요한 먹거리, 동식물들, 그 다음에 광물 자원들 전부 브라질에서 조달받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돼지고기부터 유제품부터 먹거리뿐만 아니라 곡물 사료들 그리고 광물 자원들 브라질이 그래서 중국 덕분에 붐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리고 2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랬는데 브라질 국민들이 이거 공짜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냐? 브라질은 1대1로 해서 차관 형태로 원조받은 거 있는 거 못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브라질의 이상기후 현상이 생각보다 점점 더 극심해졌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를 봤더니 중국 때문에 우리가 아마존 밀림 헐어버리고 벌목하고 광업 개발하고 농토로 만들어서 이거 밀림을 농토로 바꾸고 이것 때문에 이상기후 현상이 너무 심해서 가뭄, 폭우, 폭염 이것 때문에 생기는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더 우리가 가져갈게요. 더 우리가 수입해 가겠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묵턱대고 팔 게 아니야. 인식이 바뀐 거예요. 브라질만 그런 게 아니라 아프리카도 약간 유사해졌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는 점점 중국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견제해야 된다는 입장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적어도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처럼 제3세계 국가가 두 손 두 팔 벌려서 중국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럼 중국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도 점점 제약을 받게 되고 미국에 수출하고 유럽에 수출하는 것도 제약을 받게 되고 그럼 내수를 중심으로 어떻게 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 한국 입장에선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던 그 비중이 적지 않고 제일 컸잖아요. 그 제일 큰 손 고객이 지금 빠져나가니 매출을 어디선가 이걸 채워야 되니 근데 중국 매출만큼을 어느 한 곳에서 채울 만한 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니 인도도 갔다가 중앙아시아도 갔다가 중동도 갔다가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고차방정식이라서 다 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지금 중국과 경합을 벌이는 것도 좀 있고 그런데 중국의 중장기적인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조금씩 예전보다는 답을 찾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 최근에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예전만치 않고 남들도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중국 너무 미워해. 그런데 이제 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번에 부양책을 낸 걸 보면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그죠? 네네. 나도 이제 못 살겠다. 나도 이러다가 일본처럼 30년 동안 계속 내내 당할 수는 없으니 나도 이번에 뭔가 한번 부양책 한번 써가지고 한번 되돌려 보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